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 차례상과 선물, 교통비, 설에는 특히 세뱃돈까지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물가정보원에 따르면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7%나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 약 30만 원, 대형마트의 경우에 약 4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체감부터가 역대급인 것 같죠. 네, 다른 품목들은 작년 설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 과일이 약 58%, 채소류가 32% 비싸졌다고 하고요. 또 제수용 닭고기가 약 15% 비싸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런 설 명절 대책과 마트의 할인 가격이 반영이 되면 실제 장 보실 때는 조금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요. 가족이 즐겁게 만나고 조상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면서 다가오는 명절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지원 시간에는 급증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물가 부담을 덜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난 수요가 몰리면서 접속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정작 설을 앞두고 모바일형 상품권은 선물하기 기능이 한시적으로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이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이 상품권은 무엇일까요? 네, 이 상품권 200만 원 사면은 구매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해주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원료가 소화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탄수화물을 원료별로 시험 사료를 만들어서 반려견 소화율을 분석했다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 사료에는 옥수수, 쌀, 현미, 보리, 기리, 감자, 녹두, 고구마, 비트펄프, 메밀 순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시판 사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탄수화물 함량을 조정한 원료별 시험 시료를 만들어서 2주간 반려견에게 급여한 후에 소화율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탄수화물 원료에 따라서 체내 흡수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난 건가요? 네, 탄수화물과 에너지 소화율은 쌀과 옥수수, 현미가 대체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화율은 보리가 가장 높았고요. 옥수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원료 중에 녹두는 단백질, 탄수화물, 에너지 소화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반려견의 비뇨기, 털,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의 소화율은 옥수수와 보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움직임이 적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은 소화율이 낮은 녹두가 들어있는 사료가 적합하고요. 성장기나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에게는 쌀, 옥수수, 현미 등 체내 에너지원 이용률이 높은 탄수화물 원료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하면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가 반려견 사료 제조 가공업체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견들의 특성에 맞게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인데, 그리고 겨울이 제철인 과일 하면은 아무래도 감귤인데요. 맛 좋고 먹기도 편한 우리 만감류 품종이 나왔다고요? 네, 망감류는 만다린과 오렌지를 교배한 감귤로서 그동안 그 한라봉이나 네. 레드향, 천혜향 위주였습니다. 기존 망감류의 단점이 껍질이 벗기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품종이 바로 윈터 프린스입니다. 윈터 프린스는 열매가 성숙하면서 과육과 껍질이 점차 분리되는 특징이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즙이 풍부하고 과육이 부드러우면서도 당도와 산도가 조화로워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환타맛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름은 윈터 프린스인데 온라인에서 환타맛귤로 유통이 네네네. 된다고요. 네. 이름 자체가 멋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품종이 있다면서요. 네네.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치고 소량이 유통되기 시작한 미래향 품종도 윈터 프린스처럼 껍질 벗김이 쉽고 새콤달콤한 맛에 과육이 부드러워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미래향은 현장 평가에서 같은 시기에 생산되는 황금향보다 당도 등 품질이 우수하고 고유의 감귤향과 풍미가 뛰어나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감귤 품종들 먹어보고 싶습니다. 윈터 프린스. 계속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도 알아볼게요. 지난주에 과수화상병 방제 앱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당장은 이 과수화상병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겨울철에 궤양 제거 작업을 잘 해줘야 할 시기라고요. 네, 과수화상병균은 나무의 궤양 부위에서 월동을 한 다음에 식물체 내 영양이 많아지는 봄철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가 농가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게 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되기 때문에 궤양 제거 작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근데 궤양을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앱을 지금 활용하는 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 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궤양이 발견이 되면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에 표피를 벗겨내서 1 내지 2분 이내에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 과수화상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증상이 확인이 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 전화인 1833-8572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33-8572로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발견을 한 궤양 가지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궤양 증상이 있는 곳에서 40 내지 70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른 단면에는
티오파네이트 메틸 성분의 소독약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절단 작업에 사용한 전정가위나 톡 같은 도구는 반드시 소독한 후에 사용하셔야 하고요. 농장주는 고용한 외부 농작업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궤양 제거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소독도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독감이 유행인가 봐요. 네. 대유행인 것 같은데 예전보다 독감 환자들이 더 늘어났고 일단 걸리면 고생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주변에도 독감을 고생했다는 지인들도 많고 또 저는 약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약국 개원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독감 환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대요? 온다고 그렇게 전해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사분들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힘드니까. 예. 물론 이제 본인 약국하는 친구들은 좋아합니다만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통계로도 좀 드러나는 게요. 이제 12월 초순에는 이제 전체 이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네. 독감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한 0.7% 정도? 뭐 그 정도면 12월에? 네.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이게 한 달이 지난 이제 1월 첫 주가 되면 전체 외래 환자 중에 10%가 그렇거든요. 0.7%에서 10%가 된 와. 거니까 거의 14배 정도 줄어난 거죠. 한 달 사이에. 예. 그런데 아직도 정점은 아니고 이제 한 1, 2주 정도는 더 지나봐야지 정점을 넘을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게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지금 독감 환자가 되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독감 환자가 한 26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치료제도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일본 제약회사들이 좀 급하게 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쓰려면 비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분배하지 못하도록 좀 이런 규제까지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일본도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 우리랑 일본이 그러면 당연히 중국도 그렇겠죠. 중국도 그래요. 예. 네, 중국도 지금 워낙 그런 통계를 잘 공개하지 않는 나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베이징에서만도 벌써 1만 명 이상의 독감 환자가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대부분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최종 의약품으로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호흡기 감염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그런 원료를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외부에 수출할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도 조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에 그런 건 급한 건 아니겠지만 특히나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용 그런 감기약들 상비약은 이제 항상 꾸준히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뉴스로 한번 저희가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뭔가 호흡기 감염이 이번 겨울에 유독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고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독감이 유독 이렇게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 독감이 좀 심하다는 얘기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걸린 친구들 보면 보통 한 3일, 4일 아프고 마는데 자기들은 이런 독감은 처음에 코로나보다 힘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온라인에서는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가수 김종국 씨가 또 헬스로 굉장히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아, 예, 엄청 유명하시죠. 네. 매일 하시죠. 진짜 정말 매일매일 그럼요. 거의 수행하듯이 그렇게 예. 하시는 분이 독감 걸려서 4일을 쉬었다.
그냥 그 정도로 아픈 거냐 약간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정도인데 운동을 쉴 정도면 얼마나 아픈 거야. 네, 김종국 씨가 운동 쉴 정도로 아프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거의 밥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워낙 좀 그런 특성이 있는 균주기도 하고요. 일단 분류상으로 하면은 A형 독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A가 있으면 뭐 B도 있고 C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독감이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대부분 A형 독감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나 독감이라 걸렸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나 A형 독감이다라고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대부분 A형 독감이란 걸 아시면 좋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분류보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갑자기 유행을 했냐라는 건데 A형 독감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죠.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중요한 두 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H 단백질과 그다음에 N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H 단백질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쓰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쓰는 단백질이 예. H 단백질. 그리고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바이러스들이 막 증식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갈 때 쓰는 게 N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H는 들어가려고 하고 N은 나오려고 하고 네, 그때 안에서 그냥 퍼지고.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예, 예. 되는데 요거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이 단백질만 각각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H 단백질이 1번에서 18번까지 18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N 단백질은 1번에서 11번까지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가 1번에서 18번 중에 하나 뽑아서 쓰고 N은 1번에서 11번 중에 하나 꼽아서 쓰고 그러니까 되게 많네요. 가지수를 따지면 198개까지도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98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예방 같은 게 어려운 건 그 백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다행인 건요. 예. 이 198개가 모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 조류 독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한테 미치는 건 다행히 한 3-4종류 정도예요. 그래서 이 3-4종류 중에 이번 가을 겨울에는 뭐가 유행했다 해서 그 3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이제 예방접종 백신 균주를 고르는 건데 하나를 찍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찍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유행 상황을 보고 이제 초가을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이럴 때 이게 좀 유행을 한 것 같다. 4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백신을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가을 겨울에 푼다라고 하는데 하필 이게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틀려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맞췄거든요. 맞췄는데도 접종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올 겨울이 이제 역대 그런 예방 접종률 중에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백신에 대한 약간의 좀 불신도 좀 생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독감 백신을 우리가 꾸준히 맞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 백신 안 맞고 그냥 앓았다가 정말로 심각하게 폐렴까지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나 어르신들은 꼭 접종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설 지나고 나면은 그때 또 가족들과 만났다가 또 옮고 약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면역이 생기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열흘은 좀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설 전에 가급적이면 지금이네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라도 접종을 한번 하시고 가족들 반가운 얼굴도 보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박한슬 약사님 맞으셨어요? 저도 맞았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독감 백신 맞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좀 되게 좀 앓다가 이제 보냈는데 그렇게 이틀 앓느냐 아니면 일주일 앓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옮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또 임신을 해서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저도 무조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일부러 찾아서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제작진은 단체로 토요일 날 방송하시는 신동원 원장님네 병원 가서 맞았는데 저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근육통이 굉장히 오래 가던데 이런 경우도 이게 면역력이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맞고도 뭐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이제 맞고 나서 오히려 정말 독감 걸리면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놀랐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독감 백신 접종하고도 내가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약을 좀 먹어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 먹으면서 증상을 관리하면 되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 독감 말고 좀 다른 호흡기 감염이 또 대규모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데. 네. 그럼 자꾸 코로나 생각이 나잖아요. 무섭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예.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중국에서 호흡기 그럼요. 유행한다고 하면은. 예, 근데 예.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긴 건 아닙니다. 코로나처럼 다행히. 새로운 건 아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소한 바이러스기는 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너무 말장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2001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좀 보고가 되고 이제 하는 증상인 그런 질병인데 네.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해서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그렇죠? 거의 우리한테는 새로운 네.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줄여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HMPV라고도 하는데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증상 자체는 다행히 감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기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한 대여섯 가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든지 독감은 좀 이질적으로 좀 강하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하는 거고 보통은 그냥 감기라고 할 정도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열 나고 하는 그 보편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다행히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거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더라 다행히. 대신에 영유아나 노년층에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생소한 이유가 독감 걸리신 분들 보면 코 찔러서 하는 검사 받으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하진 않거든요.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코로나 때는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감기라서 독감이라 하면 이거 꼭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독감을 공식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 찌르는 검사를 해야 되지만 독감을 따로 약을 챙겨 먹는 게 아닌 이상엔 우리가 그렇게 검사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감 치료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고령자분들은 특히나 그런 걸 드시는데 우리가 타미플루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거는 독감 초기에 먹었을 때는 확실히 좀 낫고 요즘에는 페라미플루라고 해서 주사로 맞는 그런 독감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이러스 증식 자체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확실히 독감 치료 효과가 있는데 뭐 고령자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맞을 필요는 없기는 해서 그러면 어차피 감기는 내가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증상만 치료해주고 푹 자고 뭐 이렇게 하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감인지 아닌지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네. 경증으로 감기이기 때문에 내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해서 병원 가서 한다고 그러면 메타뉴모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약 쓰는 거나 이래서 그래서 생소한 거지 막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큰 우려를 가질 수는 없는데 조금 걱정되고 있고 그때 중국 당국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도 춘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설날이랑 같은 그 시기에 일주일 정도 춘절 연휴를 보내죠. 그러면 그때 또 대규모로 뭔가 좀 유행이 일어날 거라는 좀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적 교류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메타뉴모 바이러스 다시 또 넘어오는 그런 위험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메타뉴모 바이러스 보고 건수는 계속 있어 왔고 다행히 막 경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그냥 감기 조심하듯이 호흡기 감염 전반을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같은 일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휴, 다행.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호흡기 감염이 뭔가 말씀 듣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유독 그런 이유가 있나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은 1년에 감기 걸리는 환자가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의 절반이 1년에 감기를 한 번 이상은 걸린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감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호흡기 감염 전반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검사를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흡기 자체가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바깥 공기를 그대로 폐로 바로 넣으면은 가끔 우리 되게 추운 날 숨 급하게 들이쉬면 되게 폐가 막 시리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아픈 느낌이 드는 네. 적도 있고. 예. 그래서 바깥에 차거나 건조한 공기를 바로 넣으면 그렇게 고통이 오기 때문에 코에서 한번 촉촉하게 이제 수분도 공급해주고 온도도 잘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수행하는 건데 이게 하필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도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사람은 또 손을 쓰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얼굴에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손을 대요. 그래서 뭐 코 훌쩍일 때 이렇게 막 콧물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입 주위를 닦거나 눈 비비거나 이러면서 막 졸릴 때 고양이 세수 계속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손에 묻어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호흡기로 들어가기가 또 굉장히 쉬운 환경이거든요. 역시 코로나 때 우리 손 잘 씻는 거 이렇게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 많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손 씻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 때문인데 사실은 이게 정말 호흡기 자체로 많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외부와 소통하는 경계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산소를 들여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려면 우리 몸이 외부와 좀 뚫려 있는 그런 경계가 되니까 거기로 막 들어오는 거기도 한데 실제로 동물들도 감기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양이도 예. 걸리고 그다음에 뭐 사실 우리 조리독감도 새들이 걸리는 독감이지 않습니까? 맞네요. 네. 생각도 안 하고 네, 있었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가장 우리한테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거는 소화기 감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걸리는 장염 환자도 한 500만 명 정도 있거든요, 연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가 좀 정비가 되고 그래서 막 예전엔 장티푸스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했지 않습니까? 물 먹고 걸리는 상수도가 정비되고 식품 위생이 좋아지면서 이제 다른 쪽 경계, 그러니까 산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경계면 말고 음식도 우리가 영양분 왔다 갔다 하는 경계가 있으니까 거기로 세균이 들어오는 게 위험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좀 호흡기가? 많이 괜찮아졌고요. 네, 예. 근데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독감 걸렸을 때 좀 빨리 낫는 마음이 네. 급합니다, 지금. 네. 빨리 낫는 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알려 네,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숙면을 하는 거고요. 잘 자라. 네, 그래서 보통 자는 것보다 한 2-3시간 정도 이상씩 많이 자야 되는 게 우리가 독감 걸리면 막 병든 닭처럼 조는 게 정말 수면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자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켜서 너무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너무 무겁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양 보충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하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흰 죽만 드시지 마시고 뭐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는 걸 드셔주시는 게 빨리 나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열심히 그냥 잘 먹고 잘 자라. 네. 운동도 조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라. 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간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경제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리는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첫 소식이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얘기네요. 예, 1월 9일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최대행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 최대행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면담을 했다는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선포한 게 작년 12월 3일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9일 뒤에 12월 12일 최 부총리, 그때는 부총리였죠. 최 부총리가 신평사들을 만났어요. 신용평가사들을. 예. 그때 이후로 경제수장과 신평사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일 텐데 예. 이 신용평가사들이 예. 국가의 신용 점수를 매기는 곳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국가 신용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그럼 이제 누구의 신용을 평가하냐 하면 빚을 지고 대출을 받은 모든 당사자들을 평가하는 거라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네. 돈 빌린 사람들이 돈 잘 갚을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가고 상장사도 들어가고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국가도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평사는 우리 같은 개인만 빼고 다 평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 공공기관, 정부가 돈 빌리고 갚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기관을 보시면 돼요. 예. 특히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한 다음에 만기 때 상환할 수 있는지를 그럼 따지겠죠. 예. 신평사는 전 세계 자본시장 발달된 데는 다 있고 한국도 있어요. 예. 예. 한국 기업평가, 한국 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이 세 개가 약간 독과점 형태로 갖고 있고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예. 무디스, 피치 이렇게 세 곳이에요. 그래서 최대행이 만난 곳은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 이렇게 세 군데라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이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에 경고장을 던졌다고요? 예. 그러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신용등급 내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리지는 않겠는데 너희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지속되면 내릴 수 있어라는 신호를 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12월 3일 이후에 피치가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성과가 악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피치가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 신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 S&P만 그때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계엄 직후에 환율 치솟고 증시 떨어진 거 생각하면 약간 S&P가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또 궁금합니다. 만약에 진짜 신용평가사들이 예. 국가 등급을 낮췄어요. 예. 만약에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신평사들이 우려만 표하다가 진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네. 그러면 한국 신용등급 한국 경제 완전 치명타 입어요. 지금 한국 신용등급이 더블 A 등급이거든요. A2개. 예, 이게 대충 위에서 세 번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엄청 높은 건 게 영국이랑 같고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거예요. 심지어 중국, 일본보다는 2단계 높아요. 예. 근데 만약에 AA 등급에서 그냥 A 등급으로 떨어지면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돈 빌릴 때 비용이 늘어나요. 이걸 약간 시장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즉 대한민국 국채의 발행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알겠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뭘까요? 개인이 느끼는 거 예.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국가 신용 등급이 기업 신용 등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 이게 신용평가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아무리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잘 나간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 신용 등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결국은 기업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신용 등급 떨어지면 기업들도 부채 부담 늘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의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신용 등급 떨어지면 당장 돈 빌리고 못 갚을 것 같은 약간 취약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대출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대출이 줄어들 수 있고 맞습니다. 좀 엄격해질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이 느끼는 어떤 그 예. 신용 등급의 예. 영향이네요. 예. 어떻게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되잖아요. 하락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돼요. 예. 이게 최대행 입장에서는 신평사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전국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궁금한 게 예. 대한민국이 신용 등급이 예. 높은 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위에서 예. 세 번째. 네. 근데 우리 신용 등급이 내려간 적이 있나요? 예, 그 IMF 외환위기 IMF 때 때. 내려갔었는데 예. 그때 이제 1996년, 97년 초반까지만 해도 A+였는데 IMF에서 구제금융 받겠다고 이렇게 공표한 다음에 B+로 내려갔어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9단계나 내려간 거. 그래요? 예. 잠깐만요. A뿔에서 예. 이게 좀 다른가 보네요. 그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랑. 예, 이게 A에도 A뿔, A0, A-가 있어요. 그건 예.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랑. 예, 그래서 A뿔, A0, A-, 그 다음이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예, 총 9계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IMF 구제금융 졸업한 게 2001년인데 예. 현재 신용 등급 수준 AA.로 정확히는 AA-입니다. 네. AA-로 복귀한 게 2015년이에요. 구제금융 졸업을 2001년에 했는데 14년 뒤에 졸업을 한 겁니다. 예. 14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졌을 때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그때에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네. 올라온 게 14년이 걸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참고로
노무현 고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는 신용 등급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 글로벌 신평사들이 위험만 하는 거고 실제로 등급을 조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낙관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 어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예. 탄핵 정국이 처음이 아니다. 예. 예. 다음 소식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을 믿고 네. 도수 치료를 지나치게 받는 게 어려워진다고요. 네, 이거 9일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 네. 이게 도수 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컨트롤을 직접 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비급여 진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비급여라는 개념이 저도 좀 헷갈렸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을 안 하는 의료 서비스를 통칭해요. 그러니까 뭐 체외 충격파, 도수 치료, 네. 각종 영양주사 같은 게 이제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 비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료 쇼핑 저도 종종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개원의의 과잉 진료.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갔을 때 물리치료 받기 전에 실손 있으시죠?라는 질문 항상 받았잖아요. 네,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도 개원이 최근에 받았는데 약간 예. 개원이 그냥 동네 병원에서 과잉 진료 유도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부작용이 양산이 됐어요. 비급여 제도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가 너무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2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필수 의료 붕괴됐고 실손보험에서 매년 2조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 손질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비급여라는 게 정부가 케어 안 한다라는 건데 예. 이걸 직접 챙기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정이 안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같은 것들이 총 1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 부담률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영양주사 맞고 10만 원 내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9만 원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내고 나머지 1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게 돼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실손보험 가입해 두신 게 있으면 이 본인 부담금 9만 원 중에 20%의 부담률이 적용돼서 1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실손이 부담을 하는 거죠. 예.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결국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적정 수준의 돈을 내라는 게 핵심인데 예. 이제 예전처럼 실손보험 가입해 둔 걸 믿고 막 엄청 물리치료 많이 받을 수는 없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도 있는 게 네. 이게 경실련이 조사한 거 보니까 도수치료 가격이 어디는 8천 원이고 어디는 8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편차가 완전 예. 크고 그냥 병원이 부르는 대로 우리가 지불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네. 저도 최근에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네. 뭐 염증이 생겼대요. 네. 근데 병원 갔는데 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30만 원이 본인이 별거 아니래요. 한 번에요. 네. 근데 네. 병원비는 30만 원. 근데 그걸 제가 했겠냐고요. 그 의사분이 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책정을 하더라고. 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라고. 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줄을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 사실 어쨌든 언제부터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같은 거 개정하고 연내로 시행하자라는 게 목표긴 한데 연내로요? 네. 올해 안에 네. 2025년 안에. 예. 과연 이런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의료개혁 특위가 대통령실 직속인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여가지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게 네. 공신력이 그러니까 힘이 실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 4세대인데 5세대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 부담률 차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투입 대비 산출 관점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가입을 하는 게 괜찮을 거다. 전 12월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 돈 벌어주는 뉴스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온누리 상품권이었습니다. 2088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2088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5944님도 올해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해서 알뜰한 설을 보내려 한다고 전해주셨고요. 9172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7997님은
모바일 상품권 구입 못하고 창구의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구입 많이 하라고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은 막았는데 빨리 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